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우리가 촬영하는 사진 중에 상당수는 인물 촬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사진의 이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인물 촬영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뒷모습보다는 앞모습이라고 되어 있죠. 어,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어디가 따로 있겠습니까만은 사진적으로 볼 때는 역시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물의 얼굴 표정, 눈빛이 잘 보이지 않게 되면 굉장히 답답함이 느껴지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뭐 셀카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그 누군가를 찍어줄 때도 얼굴 표정이 잘 담기게 찍혀지지 않은 사진을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를 들면은 고개를 숙이고 책상 위에서 뭐 만든다든지 이러고 있을 때 그냥 뭐 선 자세로 어, 내려다보면서 그 사람의 앞모습을 찍게 되면 얼굴은 잘 보이지 않겠죠. 그런 사진을 찍을 때 특히 좀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뒷모습이 어떤 사람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뭐 자아내는 경우들이 없진 않지만 일상 사진 속에서는 뒷모습보다 앞모습을 좀 잘 찍어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보면 상반신만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동작과 이 행복해하는 이 손의 표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하반신까지 넣어서 얼굴을 작게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는 아주 뭐 스탠다드한 케이스인데 신체를 과감하게 때로는 얼굴만 완전히 클로즈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팔을 한쪽을 이렇게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만큼 다른 부위들이 더 강조돼서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신체가 다 화면 속에 등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 과감한 클로즈업이 그 강렬함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 싶고요. 전신, 무릎, 허리, 가슴, 쇄골, 얼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 부위들의 공통점이 어디냐면 다 관절이 지나간다는 거죠. 이 관절을 피해서 여러 가지 샷의 사이즈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이건 특히 이제 영화 촬영을 할 때 각각의 사이즈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따로 있습니다. 전신이라면은 풀 피규어 샷이라고 할 것이고 니샷, 웨이스트, 바스트, 뭐 클로즈업, 또 익스트림 클로즈업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다 화면의 사이즈를 다 구분하는 표현들입니다. 다음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타겟으로 삼은 이 인물 피사체, 주 피사체, 주경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뒤편으로 지금 잘 보시면 그 산등성이가 하나 이렇게 실루엣처럼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인물을 찍을 때는 뒤에 배경이 어떻게 찍히고 있는가를 같이 살피면서 사진을 찍어야지만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은 원샷이라고 하고요. 두 명이 등장하면 투샷, 세 명 이상은 그룹샷이라고 부르는데 원샷으로 찍을 때, 그 다음에 투샷이나 그룹샷일 때에는 배경의 배치도 달라져야 되고 그 인물들의 배치도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고요. 조금 더 몸집이 나가는 사람, 아닌 사람, 그 다음에 또 남자, 여자 이런 배치들이 상당히 좀 고려가 돼야 균형 잡힌 아름다운 사진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촬영 노하우인데요.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하나의 룰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것들을 한번 챙겨본 겁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나와 사진을 찍히는 그 피사체가 되는 인물 간의 그 거리, 그 다음에 그 인물 뒤편에 펼쳐지는 배경과의 거리가 또 있겠죠. 카메라를 A라고 했을 때 인물이 B, 그 다음에 배경은 C가 될 텐데 이 A와 B, B와 C 사이에 거리가 얼마나 좁혀지고 얼마나 넓어지냐에 따라서 많은 표현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는 심리적 거리도 포함되거든요. 아까도 그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카메라를 들고 아주 가까이 다가서게 되면 훨씬 더 생동감이 느껴지게 되죠. 다만 그렇게 가까이 다가서서 사진을 찍으려면 충분히
그 찍히는 사람과 교감이 이루어져서 서로의 선의를 동의하는 상태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대상과 얼마나 교감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물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만 수십 년째 찍어도 아직도 인물 사진은 어렵습니다. 왜? 사람의 얼굴은 수시로 바뀌거든요. 불과 1분 전까지, 불과 10초 전까지 밝게 웃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찡그러지거나 심각해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게 인간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무쌍한 표정이 너무나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씩 그 사진을 찍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을 포착하고 싶은지를 생각하셨다가 적절한 스탄스를 잡아내서 사진을 찍으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제 이 사진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기념으로 자기 휴대폰 속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누구한테 보내주거나 뭐 이런 상황이 많을 것이고, 또 찍어서 누구한테 리포트 같은 것들을 제출할 때, 공동작업할 때 보내주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도 내가 찍은 사진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 쓰일 수 있잖아요. 어떤 매체, 잡지라든지 이런 매체도 있지만 SNS에 올라가서 나중에 발행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때로는 인화를 해서 액자에다 넣어서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찍은 사진이 나중에 어떻게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들을 찍어줘야 충분히 여백이나 다른 고려사항들이 잘 반영된, 그래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사진이 된다는 거죠. 너무 그냥 이렇게 찍는 순간에 그 감정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배경 없이 클로즈업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썩 바람직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를 꼽자면 이제 배경을 좀 넉넉하게 찍어달라. 저는 오랫동안 잡지 일을 해온 사람이라 제가 찍은 사진이 배경에 쓰일 때 편집하는 사람이 그 사진을 지면에 맞게 충분히 오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크롭, 요즘은 트리밍이라고 표현하죠. 이 사진을 오려서 적절히 배치할 수 있도록 약간 여유 있게 배경을 찍는데 좀 숙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그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아무리 멋진 사진도 화면에 너무 꽉 채워서 이제 쓰게 되면 답답해지거든요. 특히나 종이 지면으로 볼 때는 그 여백이 좀 여유 있게 느껴지지 않은 굉장히 답답한 사진이 돼버리고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사진을 좀 찍으면 이렇게 범용으로 쓰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휴대폰이 위아래로 긴 직사각형 모양이다 보니까 세로로 사진들을 많이 찍는데 우리의 눈은 좌우에 붙어 있잖아요. 위아래로 붙어 있지 않죠. 그럼 외계인이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가로로 좀 찍어주면 훨씬 활용성도 높고, 그 다음에 좀 더 시각적으로 답답하지 않은 사진이 되고요. 물론 모든 사진을 다 가로로 찍을 필요는 없겠죠. 세로로 된 피사체는 세로로 찍어주되 그때도 약간 여유 있게 배경을 좀 살려서 찍는다든가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되게 일반적으로는 세로 사진을 찍을 때는 뭔가 좀 시야가 좀 좁지만 뭔가를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들 때문에 세로로 찍고요. 가로로 찍을 때는 어떤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설명적 사진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인물 촬영을 하시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사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사진이라는 것은 빛을 해석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어서, 아까 앞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빛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사진에서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먼저 고려할 것은 순광이냐 역광이냐.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으면 그것은 이제 역광인 상황이 되는 거고요. 해를 등지고 사진을 찍으면 이제 순광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사진은 순광으로 찍었을 때 훨씬 더 풍부하고 조금 아름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광이 아름답지 않은 건 아니지만 역광 사진을 제대로 잘 찍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마련이죠. 역광 사진을 물론 도전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역광이라는 게 아주 드러나는 아주 어떤 피사체를
그 실루엣으로 만들어보는 그런 강한 역광 상황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그 생활 환경에서는 조금 그 노출이 부족한 그런 느낌으로 많이 보이게 되고요. 역광으로 사진을 찍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칙칙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순광으로 많이 찍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도 잠시 설명했었는데 우리가 야외에 있다면 그 광량 큰 무리가 없죠. 하지만 야외인데도 불구하고 그늘이 진 곳으로 갔다 그러면은 그늘지지 않은 곳과의 그 노출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다음 실내에서 이제 사진을 찍을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아주 조명이 충분한 그런 공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곳마다 전부 다 빛의 성질이나 방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어떻게 내가 이 사진을 보조할 수 있을까, 다른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가미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 빛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찍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같은 날씨는 없죠. 세상에 맑고 흐리고 비가 내리고 항상 이렇게 변화무쌍한 게 날씨인데요. 이런 상황들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플래시를 쓰거나 또 플래시가 아닌 다른 인공 조명들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특히 컬러풀한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 조명들을 의도적으로 활용해서 뭔가 창백한 인간의 표정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불그스름하게 만들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광고나 이런 상업 사진 내용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빛의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진 이론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제가 아주 처음부터 안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아주 사진 이론 중에 기본 중에서도 아주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결국은 노출인데요. 예전에 필름 카메라를 쓰던 시절에는 그 필름 면에 그 셔터를 열고 그러면 셔터 막이 올라가면 그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바로 필름 면에 닿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지금 그 필름 대신에 CMOS 센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 원리는 같습니다. 빛의 양이 얼마나 되든지 그것을 일정한 시간 동안 받아들여서 가두는 행위이죠.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구멍을 조리개라 부르고 그 조리개를 틔우냐 좁히냐에 따라서 광량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렇게 들어온 빛을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가둘 것이냐.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맑은 날 야외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125분의 1초 내지는 250분의 1초로 사진을 한번 찍어줄 겁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셔터 스피드를 적용하게 되면 그만큼 빛은 적게 들어오는 거죠. 하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그 풀무지라는 그 아궁이에 불티가 이렇게 튀는 그 장면, 긴 선처럼 표현이 됐잖아요. 그것은 불티가 이렇게 한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움직이는 그 궤적을 찍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사진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노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봤자 아마 1초 정도였을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이렇게 셔터 스피드라는 것은 노출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사진적 효과도 동반하는 노출의 어떤 한 요소 중에 하나죠. 다음으로는 이제 감도라고 하는데요. 같은 빛이더라도 얼마나 민감하게 그 빛에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를 수치화해 놓은 게 이제 ISO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아사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크게는 실내냐 실외냐 내가 찍는 곳이 실외라면 ISO 100, 200 정도로 찍는 거고요. 아주 어두운 날이다 그러면 400까지도 올려도 상관없습니다만은 햇빛이 쨍쨍 나고 있는데 거기에 감도 400 이상의 감도를 적용해 버리게 되면 이렇게 광대뼈라든지 이렇게 밝게 약간 빛나는 부분은 하얗게 날아가서 색조도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사진을 이제 태워먹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어둡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서는 ISO 400, 800, 1600 요즘에는 뭐 10만이 넘어가는 강도의 카메라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적절히 감안해서
조정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와 감독 이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해서 적정한 노출을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프레이밍인데요. 프레이밍은 사실 계속 좀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진은 결국 사각 틀 속에 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각 틀을 어디다가 얼마만큼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사각 틀 속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것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에 적합하다 혹은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면 적합하지 않은 것은 내보내고 적합한 건 사각 틀 속으로 가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레이밍은 굉장히 그 사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를 집어넣느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때로는 기울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절반만 잘라내기도 하고 이렇게 비틀고 하면서 사진가의 창의성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요즘에는 디카를 뭐 집에 있어도 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요즘에는 그 카메라 휴대폰을 사게 되면 거기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그 오리지널 그 사진 앱뿐만이 아니고 아주 그 다양한 효과들을 내장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찍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 그 너무 또사시 효과라고 하나요? 그 너무나 이렇게 그 많은 필터 효과가 들어간 사진을 처음부터 찍는 것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사진은 여러 가지 활용성이 좀 있는 상태로 보존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지털로 뭐 이쁜 그 어떤 효과들, 그 다음에 뭐 얼굴의 형태를 막 순간 보정해주는 뭐 그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간 B611이라든지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사진이라는 것의 그 기록성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은 좀 저는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아무튼 맞는 또 경우에 맞는 필요에 맞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해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뭐 화면 효과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어플에서는 이 셔터로 찰칵 누르는 거 말고는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적인 사진 어플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나 ISO 아까 설명드렸던 뭐 셔터 스피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일일이 다 수동으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할 때마다 어떤 효과들이 달라지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따로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하지 않아도 사진을 공부하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한 가지만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통화를 하거나 일상생활 하면서 많이 만지게 되고 하면서 손에 있던 그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은 그 렌즈에 많이 묻게 돼요.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 그 상태로 사진을 찍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옇게 흐려진 화면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내가 좀 찍어야 됐다. 특히 좀 중요한 사진일 것 같다. 이번에 찍은 사진이. 그러면 꼭 그 렌즈 닦기라든지 또 없다면 면으로 된 그 옷 이런 것으로 좀 렌즈 표면을 닦고 사진을 좀 찍기를 권합니다. 훨씬 한 번만 싹 닦고 사진을 찍어보시면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훨씬 더 사진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 왔는데요. 사진을 잘 찍는다는 게 뭘까요? 저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단순하게 이렇게 찰칵 찍어서 저장한다 이게 아니라 사진이라는 게 어떤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 프레임 속에 집어넣고 빼면서 나만의 모두가 다 바라보는 현장이지만 나만의 시각으로 그 현장을 담아냄으로써 창작의 도구가 된다는 것.
이 두 가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기록과 창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오늘 뭐 알려드린 것들을 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사진을 찍으실 때 좀 한번 되새겨 보세요. 이 네 가지 사실. 무엇을 찍을 건지 먼저 좀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라. 단순히 내 친구를 찍는 게 아니라 내 친구의 웃는 표정을 찍겠다든지 아니면 내 친구의 평소의 분위기를 담겠다든지 뭔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좀 설정하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좀 더 그 목표에 적합한 앵글과 뭐 효과 또 셔터 스피드 이런 것들을 찾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습관적으로 그냥 화면에 보이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요. 제가 사진을 배울 때는 필름 시절이었기 때문에 찍자마자 바로 어떻게 사진이 찍혔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적어도 사진관에 가서 현상하고 나중에 현상된 필름들을 일부러 확대경으로 보면서 어떤 장면을 인화를 할까 골라서 이렇게 인화를 맡기고 나오면 한 2, 3일 만에 이렇게 사진을 받았던 때로는 일주일을 넘도록 기다렸다가 사진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럴 때 내가 이건 이렇게 생각하고 찍었는데 효과가 잘 사진에 반영이 됐구나. 또는 그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찍었는데 왜 전혀 찍혀진 사진은 아니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실망하고 또 다음에 공부를 또 하고 이랬던 경험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사진 공부하기가 좋아진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조금만 변화를 하고 요소들의 어떤 변화를 줘도 바로 시각적으로 그 이미지로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좀 찍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찍자. 지금 이렇게 찍는 것이 내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생각을 하다 보면 사진이 굉장히 재미있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사진 기호가 무려 9가지나 있었는데요. 좀 대표적인 그런 사진 기호들은 좀 내가 좀 연습을 해서 좀 익혀보고 사진을 찍어보자. 그러면 좀 달라질 거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무엇보다 빛, 그 다음에 렌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같은 현장에서 연습으로 익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내가 그 사진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느 날 중요한 순간을 마주쳤다고 해서 사진을 찰칵 찍었는데 그게 잘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좋은 사진을 단번에 찍어낼 수 있는 사진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주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수시로 카메라를 다루고 연습해보고 찍어보고 내가 머릿속에 그린 그 이미지는 어떻게 조작하면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이 훈련이 됐을 때 그런 사람들조차도 수시로 사진을 찍으면서 절차탁만 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1994년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진을 찍었죠. 30년 가까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찍어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었겠어요. 하루에 많게는 뭐 2,000장이 넘는 사진들까지도 찍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진이라는 게 공부할 게 많고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사진 또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이미지로 그대로 옮겨내기 위해서는 부단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찍고 또 찍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대략 다 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남원을 가시게 될 거기 때문에 남원의 어떤 마을을 어떤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공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제 하고 오늘 강의를 마쳐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건 이제 곡성의 어떤 서복마을이라는 그 곳을 찾아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 볼게요. 네. 담벼락에 이렇게 뭔가 아주 귀엽게 생긴 소부터 오리까지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 뒤에 얘네들을 쫓으면서 이렇게 길을 걷는 어떤 소녀? 아주머니?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정겹죠. 굉장히. 이 서북마을에 들어서서 제가 제일 처음 본 풍경이죠. 이런 느낌의 골목을 갖고 있어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잘 못 봤겠지만 이 감꽃이에요. 감꽃. 감나무에서 이렇게 꽃이 열려서 이것들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감이 열리는 거죠. 네. 이 감꽃을 이렇게 따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릴 적에. 굉장히 청량한 맛이 나죠. 너무너무 반가워서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이렇게 어느 돌담, 기와로 이렇게 덮어져 있는 돌담 위에 감꽃이 떨어져 있는, 그래서 말라가는 이 장면을 찍었습니다. 농협에서 만들어준 명패죠. 명패가 이렇게 집 대문간에 걸려있고, 이 흙벽이잖아요. 흙벽에 이렇게 금이가 있으면서 이렇게 흑백 특유의 어떤 정서를 담아내고 있는 정겹죠. 시골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사시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요즘에 이런 명패들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서 어떤 하나의 시대를 좀 증언해주는 사진이 아닐까. 아주 시골스럽죠. 빗자루, 지팡이, 그다음에 고무신, 그다음에 이 흙벽, 그다음에 이렇게 걸려있는 채라고 하죠, 채. 이런 것들. 시골스러운 풍경들입니다. 조금 멀찍이서 이 지붕과 함께 담은 사진이죠. 프레이밍이죠. 지붕 봐보세요. 지붕은 이렇게 새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면서 뒤척이고 있잖아요. 이런 장면들도 정겹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인데요. 이분들은 이 사진에 이렇게 담길 줄을 몰랐겠죠. 그런데 한 분은 이 대문 안에 그늘에 들어와 계시고, 한 분은 이렇게 밖에서 이 나무 그늘에 들어와 계시는데 전부 다 저를 보고 있죠. 이런 조화로운 어떤 구성, 이것들이 필요하고요. 일하러 가는 어떤 안악의 뒷모습, 뒤로 이렇게 보라색 꽃이 피어 있죠. 이름 모를 꽃이죠. 평생을 일을 하다가 이렇게 허리가 굽으신 할머니가 이런, 뭐라고 하죠? 유모차라고 하나요? 유모차인지 무슨 뭐 짐 싣고 가는 캐리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지팡이 담아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모습을 시골 가면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참 안타까우면서도 사람을 성찰하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죠.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느낌이 전혀 달라졌죠. 이렇게. 이 마당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주면서 찍은 사진과 이 아이에 집중해서 이렇게 심도를 얇게 처리해서 이 뒤편의 아이들은 흐릿하게, 그래서 이 아이의 표정, 궁금해하는 표정과 어떤 그 약간의 어떤 프라이드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그 표정을 담아낸 이런 구성, 재밌는 거죠.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공간이 전체적으로 조망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올라가시길 제가 권합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버드 아이뷰로 쭉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한 장 찍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한 장의 사진 속에 이곳의 분위기가 어떻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소나무 한 그루를 걸어서 이렇게 담아줌으로써 이 소나무가 마치 꼭 그 위에 우산처럼 이 마을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찍었는데요. 보시면은 전형적인 한국의 시골 농촌 마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지만 조금 전에 찍은 사진과 많이 다르죠. 이런 소나무의 프레임을 이렇게 이용한 사진과 그렇지 않은 사진.
느낌이 다릅니다. 어떤 것이 더 좋다고는 말을 할 수 없죠. 이 할머니, 이 마을을 왜 찾아갔냐면, 마을에 사시는 할머니들이 모여서 당신들이 8순이 넘어서 배운 어, 그 지식으로 시를 쓰셨어요. 시라는 것이 평소에 모르고 살아오셨던 분들이 이게 시집을 내서 시집살이 시집살이라는 제목으로 너무 재밌죠. 이렇게 시집을 내셨는데 이게 뉴스에 보도된 걸 보고 이 마을을 찾아갔던 것이죠.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정겹죠. 이 할머니들이 시 수업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시집이 나왔다고 해서 수업이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수업을 받으시면서 당신들의 젊어서 못 배웠던 한을 이렇게 회수하고 있는 장면이죠. 마을 도서관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장면을 제가 담아봤습니다. 시를 쓰다 보니까 그림도 이렇게 그리죠. 당신들의 모습도 그리는데 엄청 귀엽죠, 지금. 이렇게 그림 수업을 제대로 받지 않은 분들이 그리는 그림이 얼마나 순수하고 예쁜지를 보여줍니다. 네. 양금 할머니가 자기 모습을 그린 거예요. 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수업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할머니가 엄청 진지하죠. 뭔가를 순수함이 있는 만큼 뭔가를 배울 때 사심 없이 집중해서 배우십니다. 이거는 아까 감고 옷을 좀 다른 각에서 찍었던 사진이네요. 저는 사진을 찍을 때 누구한테 어떤 포즈를 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포즈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사실상 단체 사진 찍을 때 말고는 없어요. 항상 모든 장면들은 제가 그 순간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빛이 내리쬐을 때 절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겠다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을 때 찍는 것이지 누구한테 어떤 포즈를 취해달라고 해도 제가 생각하는 그 분위기가 잘 나오지 않고 또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할머니가 저 하늘 위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어떤 장면들을 보고서 아주 신속하게 찍은 거죠. 할머니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대문간 안에 있던 할머니가 옛날 추억을 하시면서 먼저 돌아가신 남편과 먼저 세상을 뜬 그 자식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장면이에요. 네. 이것은 아까 찍었던 그 동네 아이들 사진과는 전혀 다르죠, 느낌이. 이 아이들은 뭔가 둘이서 재밌게 놀고 있지만 뭔가 좀 처연한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이제 그 뒤로 이렇게 작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무 한 그루가 배치가 돼서 어떤 구성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느낌이 다르죠. 조금 전과. 네, 이제 취재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 됐습니다. 해질녘에 이렇게 석양이 지면서 이 소나무 앞 언덕에 그 소나무들이 전부 이렇게 그림자처럼 실루엣으로 졌는데 굉장히 뭔가 따스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또 역광이냐 순광이냐에 따라서 같은 사물이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순간들도 놓치지 말고 사진을 찍어야 하는 거죠. 또 다른 마을을 좀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시골 농촌 마을을 이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촌 마을, 섬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영광 앞바다에 있는 송이도라는 섬을 찍었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배를 타고 그 섬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간 갈매기들이 저를 쫓아오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귀엽죠, 얘들. 네. 섬으로 찾아가는 길은 항상 이렇게 설렘을 주는 것 같아요. 섬의 가장 높은 곳으로 이렇게 언덕배기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꾸엉이죠, 꾸엉. 꾸엉과 그 꾸엉이의 새끼들이 이렇게 함께 걷고 있는 장면이 너무너무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한 순간들인데 이렇게 마주치면 재미가 있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 송이도라는 섬에서 바라본 옆 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눈으로 바라보는 풍광을 찍은 게 아니라 주저앉아서 그 섬 언덕배기에 난 풀들 사이로 보이는 섬을 이렇게 찍은 것이죠. 이 장면은 어때요? 네. 섬에서 흘러내리는 그 민물이 이렇게 굽이굽이 쳐서 바다로 흘러가는 장면. 굉장히 예쁘죠? 네. 근데 그 끝자락에서 이제 일을 마치고 사람들이 오는 거죠. 경운기를 타고. 네. 이러면 이렇게 저같이 멀리 보면은 바다에 이렇게 그물을 쳐놓은 곳들도 좀 보이고요. 여기에 이 사람이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화면이 다채로워지는 거죠. 섬에 갔으니까 당연히 또 일몰을 찍어야 되겠죠. 해질녘에 이렇게 황금빛으로 물든 하늘과 이 바다의 빛이 이 일출이나 일몰을 찍을 때는 노출을 어디에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 지는 해에다 노출을 맞추기 때문에 정말로 사방이 어두워지면서 이 황금빛이 살아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앞에 태양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어두운 이런 그 섬의 뭐 바위라든지 이런 수평선 같은 곳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노출을 맞추게 되면 이 아주 밝게 빛나는 부분은 하얗게 노출 오버가 돼서 이런 몽환적인 황금빛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장면? 네. 이 바닷가에 이렇게 해변가에 이렇게 달아진 돌들이 햇살을 받아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건 아침 햇살이에요. 아침해를 받아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장면. 드디어 하루가 또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굉장히 컨트라스트가 강하고 예쁜 장면이 됐습니다. 이게 뭐 작은 고동 같은 건데 얘네들이 얼마나 천천히 움직이는 생명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궤적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어왔다는 거. 잠시도 쉬지 않고 이렇게 자기 생애에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존재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이런 미물들이.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사람이 좀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름답고. 이런 무늬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아까도 보여드렸던 장면은 바로 송이도에서 찍은 거죠. 막 물고기가 이 자리에 있다가 막 출발하는 순간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출발하는 순간을 찍은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그 피부의 무늬를 그대로 물결로 만들어내는 아주 신기한 장면.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정말 생명이란 위대하고 자연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네. 이 집, 제가 묵었던 민박집의 냉장고에 이렇게 냉동실에 이 섬에서 잡은 개들이 이렇게 한가득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씩 꺼내가지고 라면 끓여 먹을 때 라면에 넣으면 꽃게 라면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저랑 동갑인데 이 섬에서 태어나서 잠시 나갔다가 이 섬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부양하면서 살고 있는 총각이죠. 네. 저녁 햇살을 받아서 얼굴이 굉장히 이쁘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파란 하늘을 빼고 너무나 멋진 인물 사진이 됐어요. 네. 네. 어쩌면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검푸를 수가 있을까요? 네. 아름답죠. 네. 네. 이것은 조금 더 셔터 스피드를 좀 늦춰서 약간 그 실크 표면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본 사진이죠. 네. 그건 이제 여라고 하는데요. 섬도 아니고 바위들이 이 표면에 이렇게 물과 거의 흡사한 정도 높이에 이렇게 있어서 자칫 이걸 보지 못하고 배들이 지나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작은 등대를 세워서 밤에는 깜빡깜빡 불이 나서 이곳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안전해주는 장치인데 이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들죠.
조금 오른쪽으로 보내서 찍어보기도 하고요. 네. 그 바다 위를 이렇게 첫새떼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장면들도 멋지죠. 네. 이런 무늬를 만들면서 송해도에 해가 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제가 사실 사진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준비한 사진의 절반도 채 다 보여주지 못하고 수업이 끝났네요.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공간을 가든지 간에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사진, 그리고 아주 작은 디테일들, 아까 대문에 걸려있는 명패, 뭐 지붕에 있는 무슨 그 새 모양의 어떤 장식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마음의 눈으로 느끼면서 아주 작은 디테일들을 따져서 찍다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물, 그리고 어떤 그 지역의 어떤 향토적 어떤 문화, 그다음에 자연 경관, 그다음에 특이하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물건들, 그다음에 나만의 어떤 관심사를 자극하는 어떤 장면들을 만날 때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잘 찍으시면 나중에 글을 쓰는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고, 그다음에 추억이 되고요. 그런 훈련들을 반복하다 보면 특정한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모은 어떤 하나의 컬렉션이 돼서 그게 결국은 글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사진의 큰 주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수시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고 나는 주로 어떤 사진들을 많이 찍나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자기 관심사도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계속 잘 진행돼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